오늘 말씀드려야 될 내용은 이제 제가 2008년도에 개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도니까 지금 2023년이죠. 그러니까 15년 차 된 거죠. 그래서 제 이름으로 병원을 개업한 지 이제 15년이 됐는데, 15년을 이제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간 무엇들이 바뀌었는지, 또 계속해서 15년 동안 답을 못 찾고 헤매고 있는 거, 그냥 그런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수술이라는 어떤 저희가 이제 매개가 되잖아요. 근데 수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최근 느끼는, 그러니까 해야 할 사람과 하지 말아야 할 사람, 뭐 이런 내용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올렸던 게시글은 이거죠. 과연 이 환자는 무엇을 한 걸까?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는데, 뭐 리프팅 하신 것 같아요. 거상입니다. 지읍이랑 리프팅 거상, 살도 빼시고 턱 재건, 뭐 운동에서 뺀 듯, 턱 밑은 지방 흡입, 나머지는 다이어트, 뭐 사각턱 재건, 뭐 턱선이 달라지고 콧볼도 좀 얇아졌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지방 흡입, 체중 10kg 뺐다, 뭐 이런 거, 운동, 사각턱 재건을 한 게 아닌가, 뭐 다이어트, 이중턱 지방 흡입, 광대도 좋아진 듯하고, 노블캣, 뭐 턱끝 보형물, 다이어트, 뭐 다이어트 빡시게 한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 턱 재건과 다이어트, 귀밑각도 살아난 것 같고, 노블캣, 앞턱, 사각턱 재건, 뭐 별별 이제 얘기 다 있죠. 침샘 보톡스, 지방 분해술, 뭐 턱끝 보형물,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100% 다이어트, 다이어트, 턱 재건, 뭐 귀족 수술, 지흡,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다이어트 했다는 의견도 되게 많았고요. 지방 흡입이나 뭐 이런 게 있었고, 재건, 뭐 노블캣,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진짜 다양한 의견들 주셨죠. 이 환자에 대해서 오늘 그냥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이유는, 이게 2022년 2월 26일 날 찍었던 CT고요. 이게 얼마 전에 2023년 6월 10일 날 이제 저한테 오셨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년하고 한 4개월 정도 돼서 오신 거죠. 오셔서 저한테 광대가 너무 크다. 뭐, 턱이 어떻다. 뭐, 어떻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환자분한테 지금 이 상태에서 무슨 수술을 해도 예뻐지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어요.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제 15년 동안에 이런 환자분들 계속 보고 있고, 지금도 보고 있고, 앞으로도 볼 것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광대가 커요, 뭐, 이중턱이 있어요, 뭐, 코가 작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분들이 광대가 큰데 광대 수술하면 볼 처질까 걱정돼요, 뭐, 이런 생각하고, 턱이 작아요, 무턱 수술하면 이중턱 좋아지나요, 이런 거 물어보고, 저는 여기 턱선이 없어요, 재건해야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고, 지금 그게 10년째 반복이 되고 있어요. 직설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은 못해요. 비대면 상담에서도 절반 정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영상이나 비대면 상담을 하거나 또는 대면으로 상담을 할 때 환자분한테 직설적으로 웬만하면 얘기를 하는데, 이 살을 빼라, 찌워라 뭐 이런 얘기는 사실 얘기를 하면은 환자분들이 살짝 모욕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돌려 말하거나 순화해서 완화하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이 환자분 1년 동안 14kg 빼고 오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살만 빼고 오셨어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뭐 흔히 보이는 변화들이 다 있죠. 뭐 저도 보이고 여러분들도 보이는 이중턱 지방 흡입하고 무슨 뭐 포도송이 지방 제거하고 뭐 활경근 묶기하고 이런 게 이분한테 필요한 걸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광대 수술하면서 볼처짐이 걱정돼서 광대 수술하고 인모드니, 뭐, 악큐니, 지방분해 주사니, 이런 거, 윤곽 주사니, 이런 거 고민하고 있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인은 집에서 야식 먹고, 맥주 마시고, 이러면서, 인터넷 뒤지면서, 아이돌 사진 보면서, 얘는 어떤 수술을 했길래 이렇게 예쁜 걸까? 돈이 많아서 얘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예쁘겠구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나는 지금 얼마가 있으니까 이거라도 해봐야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20대 초중반 그 무렵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TV나 매체, 인터넷, 유튜브 이런 데서 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쁘다는 분들 있죠. 그분들 정말 치열하게 자기 몸 관리하십니다. 그런 얘기 가끔 방송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아이돌 그룹이 이렇게 합숙을 하는데 밤에 몰래 야식 시켜 먹다가 매니저한테 걸려가지고 막 혼난 얘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친구들 식이 조절도 엄청나게 하고요. 그런데 본인은 그런 노력 하나 없이 병원에 돈 주고 누우면 아이돌처럼 될 거다. 또는 내가 원하는 얼굴이 되겠지. 이런 환상들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엄마 손을 붙잡고 1년 4개월 만에, 1년 3개월, 한 15개월 만에 저한테 왔어요. 너무나 기특하고 대견하고 응원해주고 싶었어요. 자, 환자가 할 일을 다 해왔어요. 그러면 제가 도와줄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조금 더 정돈되고 예쁜 모습으로 만들 수 있어요. 가끔 이런 질문 받죠. 음, 수술하고 살 빼는 게 맞아요? 살 빼고 수술하는 게 맞아요?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반복되거든요. 제 답은 항상 똑같아요. 전후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살만 꼭 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10명을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수술을 했다 그러면 살 빼고 오시는 분들 한두 명 될까 말까예요. 1년에 한두 명 봐요. 이렇게 정말 열심히 자기 체중 줄이고 노력해서 오는 친구들 보면 정말 뭐라도 해주고 싶어요. 광대 줄여야 되는 광대 맞아요. 턱 조금 무턱이고 코도 조금 낮고요. 입도 나와 보이고 맞아요. 그런데 본인이 이 상태에서 제가 어떤 짓을 해도요. 우리가 원하는 예쁜 얼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환자분이 너무 대견한 거예요. 한번 좀 부분 찢어서 볼게요. 입이 너무 나와 보이고 코도 너무 낮아 보이죠. 그런데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 볼에 가려가지고 콧볼이 안 보여요. 이 볼살이. 근데 볼살이 빠지면서 콧볼이 없어지니까 코가 높아진 거 같지 않으세요? 지금 이 코랑 확대해서 보는 건데 이 코랑 보면은 코가 높아진 거 같지 않으세요? 볼살이 없어지니까 코가 높아진 듯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얼굴에서 악균이, 지방흡입이니 막 이런 거 하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이렇게 운동해서 자기가 식이 조절하고 해서 살 뺀 것처럼 예쁘게 빠지지도 않아요. 이중턱, 지방흡입, 방법이 뭐가 있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체중만 줄여도 이렇게까지 턱선이 예쁘게 나오는데 굳이 무슨 그런 시술을 알아보고 막 어떤 방법이 좋을까를 고민할까요? 그거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코도 조금 올려주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턱도 조금 나오면 더 좋겠죠. 그러면 훨씬 더 예뻐질 수 있겠죠. 광대도 줄이면 훨씬 더 좋아지겠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병원에 돈 주고 누우면 다 될 거라는 생각 하지 마세요. 본인이 안 하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 렛미인이라는 거 방송 많이 나왔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 방송 보면서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안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영화 미녀는 괴로워에서도 김하중 씨가 수술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그냥 붕대 풀으니까 김하중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실제 렛미인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수술하고 합숙하면서 식이, 운동 엄청 시켜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 있으면 뭐 위약금 내고 막 그렇게 계약서 쓰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인터넷 보면서 병원에서 돈 주고 누우면 다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방법을 찾고 다닌다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나 10년째 답답하고 아쉽고 안타까워요. 물론 알아요. 살 빼는 거 힘든 거. 저도 요새 살쪄가지고 아주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간만에 코로나 끝나고 외부 학회를 나가는데 양복을 입으려고 했더니 이거 내가 입던 옷 맞나 싶을 정도로 뭐 단추가 안 잠겨요. 그래서 고무줄 바지 입고 갔거든요. 아, 진짜 살 빼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힘든 거 알죠. 병원에 돈 주고 눕는다고 본인은 맨날 아이돌 사진 보면서 꿈꾼다고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꼭 이 사진을 여러분들이 꼭 보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뼈 보면 똑같아요. 뼈는 똑같아요. 아무것도 안 한 그냥 그 모습이에요. 근데 살 10kg, 12kg 정도 뺐을 때 이 턱선 생기는 거 보세요. 이런 사람들 사각턱 수술해주면 볼 쳐졌다고 뭐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 광대 수술해주면 뭐 팔자주름이 깊어졌어요.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죠. 이런 경우면은 사각턱 잘라줄만 하죠. 꼭 명심하시고 우리가 예뻐지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원한다면 병원에 돈 주고 눕는 게 능사는 아니다는 거 꼭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하시고 의사와 상의하시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환자분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사진을 올려드린 거예요. 박수 쳐줘야 되는 분이에요. 정말 박수 쳐줘야 돼요. 응원해 주시고 아마도 뭐 광대랑 뭐 몇 가지 수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뭐 기회가 되면 또 그 변화된 모습도 보여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글을 올렸죠. 방송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비대면 상담을 하면서 비대면 부담이 굉장히 커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상담도 조금 밀리고 뭐 비대면 상담이 하루에 한 10명씩 오면은 수술 조금 늦게 끝나고 하루 좀 피곤하다고 좀 제끼고 나면은 그냥 20개, 30개 그냥 쌓이거든요.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50개가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밤 2시까지 비대면 상담 영상을 한 15개 정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음날은 좀 줄었겠지 하고서 다음날 퇴근할 때 보니까 또 50개가 돼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고 또 수술은 수술대로 지금 거의 7월까지는 수술 예약이 다 끝난 걸로 제가 봤는데 그런데다 이제 학회 일에 또 맡은 일까지 끼어들었다 보니까 이제 체력적으로 좀 버겁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방송을 조금 음,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제가 이게 2015년에 쓴 글이거든요. 제가 블로그를 2013년에 시작을 했다가 한 1년 정도 하다가 한번 블로그를 갈아엎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블로그를 다 리셋을 하고 새로 시작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2015년 2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8년 정도 지난 글이죠.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할 2012년 그 무렵에 제가 마음을 글로 적어 놓은 내용이에요. 오늘 그걸 조금 읽어 드릴게요. 엎질러진 물이라도 주워 담아보려 합니다. 3D 프린터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 분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명의 인간으로서, 한 명의 의사로서 느끼는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적어보려 합니다. 엎질러진 물이라 치부하고 그저 바라만 보았던 환자들에게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작은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시작한 일입니다. 카테고리의 모든 내용은 실제 재건 수술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계획 중인 환자들의 이야기들입니다. 비슷한 경험과 비슷한 내용으로 포기하고 긴 터널 속에서 지내시는 분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빛이 되길 희망합니다. 저 역시 완전한 사람은 아니고 최고의 의사는 아닙니다.
다만 최선을 선택하고 최선을 다하는 의사이길 희망합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이 일을 시작할 때 제가 먹었던 마음이고 이 마음은 지금도 변화는 없어요. 근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들이 변하고 또 다양한 이제 상황들이 연출이 됐죠.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하고 근 3년 동안은 많은 의사 선생님들한테 욕을 먹었어요. 저 또 쓸데없는 짓 한다. 광고한다. 쓸데없는 광고질을 시작했구나. 저것도 유행 따라가는 어떤 그런 거다. 심지어는 이쪽 3D 프린팅 업계에 계시는 회사 대표님도 저런 또 약삭빠르게 시류에 편승해서 일을 하는 의사도 있구나 라고 저를 그냥 보셨대요. 뭐 지금은 너무나도 잘 지내고 서로 잘 응원해주는 사이이지만 이제 그분이 TNR 바이오팝의 윤원수 대표님이에요. 거의 뭐 1년에 한두 번은 항상 골프를 치고 만나고 아무리 바빠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얼굴 보고 또 중간중간에 뭐 밥 먹자고 불러주고 또 형님이 회사 상장할 때 힘들 때 새벽 3, 4시까지 같이 고민 나누던 그런 형님이 되신 그런 분이에요. 지금은 아주 회사가 잘 안정화돼서 이제 점점 커가고 있죠. 제가 이 일을 할 때 모 구강학과 선생님은 어떤 환자한테 그러셨어요. 백정환 그 새끼가 난 제일 싫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왜 그러냐면 제가 CT를 보면서 이런 부분이 아쉽다. 이런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가감없이 환자들한테 하고 있거든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지적을 듣고 환자분이 그 수술받은 선생님한테 가서 그 얘기를 말을 옮기겠죠.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은 그 자식이 뭘 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하겠죠. 10년째 그 일은 반복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저를 비난하셨어요. 물론 지금도 후배 녀석이 저를 비난하는 녀석도 있고 모 선생님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해가면서 계속해서 저한테 환자를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를 욕하면서. 반면에 수술을 하고 본인이 잘못해서 환자가 이렇게 됐다고 저한테 정중하게 의뢰를 해주시는 선배님도 계시고요. 또 잘못되면 저한테 물어보는 후배님도 계시고 또 자기가 수술하다 이런 환자를 만들었어요. 선생님 환자 좀 잘 봐주세요. 라고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학회에 나가면 후배들이 저한테 와서 선생님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왜 그래요? 이런 식으로 뒤로 살살살살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고 어디 학회를 가면 어떤 처음 보는 후배가 선생님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유튜브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하지만 이 바닥도 정치판이고 사람이 모이면 정치를 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더 자기를 잘났다고 포장을 해야 되는 이런 온라인상의 블로그 유튜브 상에서는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걸 논리적으로 반박하거나 어떤 학문적인 의학적인 내용으로 그 내용을 반박하거나 논쟁을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만 그러지 않고 내가 나이가 많네, 내가 더 좋은 대학 나왔네, 난 외국에서 공부했네,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시장 잡배들 마냥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최근에 많은 일을 겪었어요. 보형물 수술을 제가 주로 하고 있고 저 이외에도 오인 성형외과도 사각턱 재건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DA에서도 이제 사각턱 재건을 시작을 했고 중간에 다카포라는 병원에서 사각턱 재건을 한참 하다가 병원이 폐업을 했고 또 페이스 플러스라는 병원에서도 뭐 재건을 한다 했던 병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뜸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 이의룡 교수님도 재건을 하고 있고 서울대 김진혁 교수님도 하고 계세요. 아산병원 최중우 교수님도 재건 수술을 일부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을 제가 다 보고 그분들이 한 환자들을 다 보고 그 모든 재료들을 다 경험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수술을 하시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CT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이런 말이 제가 좀 건방지다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선생님은 처음에는 정말 수술 이상하게 하시다가, 최근에 이렇게 수술하고 온 걸 보면, 많이 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대학에 있다는 이유로 아직도 그 본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분은 또, 요새 갑자기 왜 광고를 이렇게 세게 하지? 조금 거짓말도 섞어가면서 광고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진짜 그래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틀렸다, 틀렸다, 이거 아니다, 라고 지적을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환자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유튜브 블로그 거의 10년 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정말 저 밤잠 설치고 주말 다 반납하고 가정생활 조금 포기하고 이러면서 컴퓨터 앞에 매달려서 여러분한테 정보를 드리려고 제 나름대로 공부해서 정리해서 올려드렸거든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뭐냐면요. 너무 어렵다였어요. 수술하기 전에는 그 얘기가 안 들어온다였어요. 근데 수술하고 본인이 직접 느끼고 나면 그제서야 그 글이 귀에 들어오고 동감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원장님이 아주 건조하게 아주 의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 좋은데 환자들은 그런 거보다 조금은 감정적인 글에 더 끌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얼굴이 너무 작아지고 싶은 친구한테 상담을 한다면, 충분히 작아질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수술해주면 네가 원하는 모습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와 줄어는 들고 작아는 지겠지만 지금 바라는 정도까진 되기 힘들어. 그렇다고 많이 자르면 부작용 생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가 있다면 환자들의 열의 7, 8은 처음에 말한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는 모습을 해줄 수 있다는 의사 선생님한테 몸을 맡기게 돼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게 아니라는 거를 깨닫고 나면 그때서야 제 얘기가 귀에 들어오는 거죠. 지금 10여 년간 정말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의 이와 같은 환자들을 경험했어요. 근데 항상 제가 물어보면 그 환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묻거든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선택을 하라면 내 말을 들었겠니? 라고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열의 9은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땐 너무나 간절히 원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내 몸을 맡기고 싶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한번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정신이 확 들어야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근데 또 문제가 생기고 잘못돼서 또 상담을 다녀요. 근데 저 광대뼈가 분류압이에요. 볼이 처진 것 같아요. 여기 뼈가 만져져요. 근데 조금 더 줄이면서 분류압도 없애고 처진 볼도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환자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안 됩니다. 이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걸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되는데 요거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모 선생님은 처졌죠. 광대뼈 올려주면 돼요. 광대뼈 분류압이에요? 붙이면 돼요. 그러면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한테 수술하겠어요? 광대? 더 줄여줄게요. 누구한테 수술하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한테 수술을 받게 돼요. 얼마 전에 사실 학회 가기 전날 비대면 상담을 했던 환자분이 오셨어요. 근데 모 병원에서
광대를 3번이나 하셨던 분이에요. 처음에 광대 수술을 하고 조금 더 줄어들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여기저기 병원을 상담을 다니셨대요. 그런데 어떤 병원에서 광대 더 줄일 수 있다. 처진 것도 올려줄 수 있다. 전에 줄인 게 티가 안 난다. 내가 확실하게 더 줄여줄게. 그리고 볼처진 것도 없애줄게. 이렇게 하고 수술을 받으셨어요. 비대칭은 심해지고 볼페임은 생기고 광대 분류압이 생겼어요. 수술하고 일주일 있다가 의사 선생님이 CT를 보고 여기 뼈 부러졌네. 다시 수술하자. 그리고 다시 수술했어요. 다시 고정을 하고. 그리고 1년째 갔어요. 광대뼈가 완전히 하방변이가 생겨서 이제는 볼페임이, 여기는 볼페임, 여기는 뼈가 없어서 이렇게 사선으로 줄이 가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수술해 줄게. 여기 뼈가 조금 덜 붙었는데 그것만 내가 다시 해주면 진짜 잘된 수술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한테 오셨어요. 선생님 저 어떡해요? 일단은 이거 붙여야 되고 이거 하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환자분한테. 그리고 물었어요. 만약에 그때로 처음 재수술을 결정하고 상담을 다닐 때로 돌아간다면 제 말을 들으셨을까요? 제가 도움 안 되고 의미 없습니다. 재수술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했을까요? 그 환자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 환자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요,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재수술 또는 부작용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때문에 시작한 일이 지금 재건 수술인데 이 재건 수술을 시작을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울고불고 이렇게 막 진짜 막 골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대인기피증 생기고 막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뿌듯했던 경우는 저한테 뭐 수술하고 재건 수술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편지 써주시는 분도 있었고 선물 갖다 주는 분도 계셨고 뭐 만들어서 주는 분도 있었고 막 그런데 제일 기억에 남는 감동스러운 경우는 저한테 청첩장을 갖다 준 친구였어요. 대인기피증이 생겨서 시집도 못 갈 것 같고 사람도 못 만날 것 같고 그런 환자였는데 저한테 청첩장을 갖다 주더라고요. 어머니는 그 청첩장 들고 같이 오셔서 눈물을 흘리시고요.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야, 그래도 내가 의사 맞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어떤 환자는 제가 블로그에도 써놨는데 수술을 하고 너무너무 좋다고 모양도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다가 한 3, 4년이 지나서 이물감이 있는 것 같다 그러고 불편하다고 그러고 이러면서 보형물을 빼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빼는 과정이 너무나도 또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막 저한테 원망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선생님, 여기 저번보다 조금 작게 재건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오는 친구들도 있고, 이게 도대체 뭘까? 나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고 싶어서 시작한 일인데, 이들은 물에 빠지기 직전 상태를 원하는 거구나. 그러면 나는 완전하게 수술 전 상태로 모든 것을 돌려놓지 못하는 인간인데, 그러면 나는 그냥 물에 빠진 것 채로 이 사람을 놔둬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꺼내줘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고민을 10년째 하고 있어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어디 온라인에서 후기 쓰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그 한 사람의 경험이 제 100마디 말보다 수술을 준비하거나 고민하는 사람들한테는 영향력이 크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병원을 홍보 목적으로 광고를 하고 싶었다면 환자분들한테 사진 동의해 주세요 라고서 수술비를 할인해 주는 게 아니고 차라리 그분들한테
후기를 카페나 이런 곳에 써주세요라고 했을 거예요. 그랬으면 아마 온라인상에 저희 병원 후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걸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이 수술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를 홍보하기 위해서, 제 병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또 후기를 쓰시는 분들도 간혹 있었어요. 아, 그런 얘기는 해요. 안 좋은 얘기는 막 써도 돼. 나쁜 얘기는 막 써.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후기 검색을 해보시면 좋은 얘기보단 나쁜 얘기가 더 많을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후기를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나쁜 후기 찾기는 너무나도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후기를 보고 만약에 저를 찾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분을 수술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막 병원이 너무 어려워서 막 환자를 조금이라도 더 수술을 해서 돈을 막 왕창 벌고 싶고 그런 욕심이 있다면 막 후기 작업을 했겠죠. 그 돈 얼마 안 들어요. 그 업체 시키면 도배하는데 얼마 안 들어요. 모 병원은 그런 직원들이 있어요. 전담으로 후기만 쓰는 직원들이 있고요. 모 병원에서는 환자 사진을 갖고서 병원에서 후기를 조작을 해요. 가짜 후기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댓글 작업을 하고요. 쪽지 작업을 해요. 제가 몰라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난무하는 곳이에요. 이 성형 시장이라는 곳이. 근데 그게 싫었어요. 장사꾼 같아서. 그래서 후기 작업을 안 해요. 근데 최근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안 했나? 너무 안 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가끔 가다 환자들이 그래요. 뭐, 그 카페나 뭐 이런 데서 막 그 뭐 단톡방? 이런 데서 찬양하는 병원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이제 자기들이 본 거를 캡처해서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보면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에 뭐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막 과장에 막 그런 게 많아요. 아니 이게 믿겨요? 그리고 막 상대 병원 비난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냥 그거는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고, 그걸 보고 만약에 저를, 만약에 여러분들 그 인터넷상 언어에서 걸른다는 표현 쓰죠. 걸른다면, 그런 분은 안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굳이 내가 그거를 변명을 하고 설명을 하고 구질구질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끔 받아보면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어, 뭐, 유튜브 하는 의사는 걸러야 돼. 블로그 하는 의사는 걸러야 돼. 진짜 뭐 명의들은 바빠서 유튜브 블로그 할 시간도 없어. 뭐 이런 얘기 일부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제 시간을 갈아 넣었거든요. 할 일 없어서 병원이 한가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요새는 너무 안 했나?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좀 고민스러운 내용이구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블로그에 또 이런 글을 썼어요. 안면윤곽 수술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간 많은 실수도 있었고 환자를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운 10여 년의 시간이었던 듯합니다. 아직도 배워야 할 것들이 많고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겪으며 느꼈던 개인적인 경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수술을 준비 중이거나 수술 후 부작용으로 고민이 많은 분들께 작은 나침반 같은 내용이 될 수 있길 희망합니다. 유튜브 라이브를 처음에 하려고 했던 이유는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방송 오래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성형 수술 후 수술 전 잠 못 드는 밤이었어요. 수술 전에도 고민이 많아서 잠이 안 오고 수술 후에는 부작용 때문에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고 그런 분들한테 밤에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좀 다리 뻗고 좀 잘 자지 않을까. 그런 아주 순진한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거였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밤에 고민을 같이 나눠주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한 2년 정도 지속이 되다 보니까 사람만 바뀌지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제 입장에서. 사람만 바뀌지 레퍼토리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분들이 좀 찾아보기 좋으라고 저희 직원 영혼을 갈아가지고 3개월 동안 그간 올려놨던 영상들을 카페에다가 카테고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검색하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 마음이라는 게 내 얘기를 들어주길 바라는 거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냥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듣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일을 하기에 제 이 밤과 시간을 모두 투자하기에는 조금 이제 저도 나이 먹어가면서 조금 버거워지는 상황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하던 방송을 주중에는 잠 못 드는 밤 하고 주말에는 제가 공부한 내용, 정리한 내용들 공부하는 시간 가졌던 그런 방송을 하다가 주중 방송을 이제 없앴죠. 그러다가 이제는 주말에도 막 학회가 계속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벌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주말에 방송하는 게 정말 힘들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이 오후 진료니까 목요일 날 방송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요새 금요일 날 오후 진료를 잘 못하고 있거든요. 오전에 나가고 있어요. 갑자기 급하게 수술해달라는 분들이 있으면 금요일 날 오전에 다시 진료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아, 체력적으로 이제 한계가 느껴지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이거 제 블로그에 2012년도에 올려놓은 글인데 사실은 비공개여서 많은 분들이 안 보셨어요. 서로 이웃만 봤거든요. 근데 좀 닭살 돋는 영상이어서 그냥 일반 공개하기는 좀 싫었던 내용인데 이 영상 나름 그래도 신경 써서 만든 건데 그냥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닭살 들고 오그라들더라도 조금 참고 봐주세요.
조금 닭살 돋죠? 이 영상은 그냥 제 일기장 같은 영상이에요. 그래서 남들한테 보여주기엔 좀, 뭐랄까, 낯뜨겁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 2012년도에 만든 영상이에요. 근데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제 마음은 큰 변화는 없어요. 뭐 별나게 유명해지고 싶지도 않고 별나게 막 크게 사업적으로 성공한 병원의 의사이고 싶지도 않고 그냥 저한테 오는 사람한테 의미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면 다행이고 그리고 3D 프린팅이라는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의료에 가장 많이 응용한 그냥 사람으로 기억되면 저는 만족하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냥 그 정도로 저는 만족해요. 더 뭐 유명하고 뭐 이런 거 싫어요. 근데 이제 저 무렵에 저희를 시작하고 영상을 막 찍고 환자들한테 뭐 수술을 하고 그러다가 뭐 본의 아니게 뭐 공중파 방송에도 나가고 뭐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게 됐고 또 영상에도 잠깐 나오지만 저게 건양대였거든요. 건양대에서 발표를 하고 또 대학 교수님이 질타를 하시는 것도 있었고 거기에서 제가 또 발끈했던 그런 것도 있었고 워낙에 이렇게 성격 자체가 온화한 사람은 아니어서 누가 디베이팅을 이렇게 하겠다고 논쟁을 하겠다고 이렇게 다가오면 물러서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래? 한번 얘기해볼까? 이렇게 하고 덤비는 그런 캐릭이거든요. 이렇게 피하고 싶지는 않아요. 누군가 의학적인 논쟁을 하겠다 그러면 저는 전혀 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뭐 제가 잘못한 거 배우면 되죠. 제가 실수한 게 있다면 인정할 수 있어요. 제가 블로그를 시작할 때 제 자신한테 약속했던 게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의사 편도 하지 말고 환자 편도 하지 말자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틀린 걸 알게 되면 공개적으로 쏘리,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주변의 동료 의사들이나 또는 어떤 환자분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의사가 왜 환자 편을 들어줘야지. 가제는 개편, 그 소리 정말 싫어하거든요. 또 의사가 동료인데 좀 감싸줘야지. 이런 의사 선생님들도 계세요. 선배님들도. 아니, 근데 내가 무슨 뭐 정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동료라고 감싸주는 거는 그 사람이 동료일 때지. 거짓말을 하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을 감싸주고 눈 감아주는 건, 그건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형외과 학계에서 그래도 정말 거성 같은 분이 계세요. 이게 백세민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친동생이 백롱민 교수님이라고 지금 분당 서울대병원 병원장님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백세민 선생님은 이단아였어요. 성형외과 업계에서 굉장한 이단이었어요. 왜 이단이었냐면 성격이 그냥 불같으셨어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는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시기 질투하고 이렇게 뭐랄까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정치적으로는 많이 성공 못 하셨어요. 하지만 그분을 겪었던 후배 의사들, 저한테는 까마득한 선배님들인데 그분들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성형외과 의사들 중에 거성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대한민국 성형외과계에 최초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개발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지만 그분은 정치를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독선이고 독단이고 뭐 후배나 동료들한테 굉장히 뭐 강한 이미지였죠. 근데 저는 그래요. 제가 뭐 유명한 사람이 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학교에 있어서 무슨 뭐 승진을 하고 뭐 이런 거를 생각할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냥 이런 조그만한 병원에서 이 일을 하던 사람으로 기억되면 저는 만족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도 10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시기 질투하는 사람, 저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 논쟁 걸어왔다가 말이 안 통하니까는 그냥 제 험담하는 사람, 참 시장 잡뱃 같아요. 좀 부끄러워요. 같은 의사로서, 성형외과 동료, 후배로서 정말 부끄러워요.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돈 벌고 싶어서? 아니면 자기가 더 잘났다는 거를 증명하고 싶어서?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논쟁을 해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우리 그 TV에 시사 프로 보면은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막 자기 정당끼리 나와서 막 논쟁을 해요. 어떤 안건을 놓고. 논쟁하는 거 재밌어야 되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짜증날 때가 있어요. 정말 유치한 게 뭐냐면요. 논쟁을 하다가 너 학교 어디 나왔어? 나 서울대 나왔어. 너 지방대 나왔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유학 갔다 왔어. 우린 집안 대대로 정치했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순간 완전히 시정잡배되는 거거든요. 정말 한심한 거거든요, 그건.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면 그건 정말 마이크 잡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성형외과 의사들이 그러고 있어요. 일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부끄러워요. 근데 그들은 부끄러운 걸 몰라요. 돈 벌고 싶어서. 그런 것들이 많다고요. 핵심은 뭐냐면 본인이 의사하는 이유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돈벌이 자격증이 돼버린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최근 들어서는 조금 많이 서운하고, 그런 시류에 따라가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은 들었어요. 오늘 제가 그 블로그의 영상을 서로 이웃 공개로 돼 있던 걸 전체 공개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시면 보시면 되는데, 이건 그냥 제 얘기니까 한번 보세요. 그 글에 썼던 글이에요. 학생 시절 성형외과 의사는 내겐 미용사 같은 느낌이 들었다. 쌍꺼풀을 하고 나온 환자에게 그 보호자가 잘 나왔네 하는 모습에서 이건 의사가 아니라 미용사 같다는 느낌이 들어 성형외과 의사는 내가 갈 길이 아니라 확신하며 학생 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성형외과 실습을 돌면서 느낀 성형외과의 모습은 다이내믹 그 자체였다. 머리턱 끝부터 발톱 끝까지 그 영역은 내장 장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을 넘나드는 다양성이 넘치는 과였다. 선천적으로 귀가 없이 태어난 아이들의 귀를 만들어주는, 유방암으로 유방을 절제한 환자에게 뱃살을 이용해 가슴을 만들어주는, 그야말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수술을 경험할 수 있는 신세계였다. 개업과로 나와 개업한 지 10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지난 개업 기간을 돌아보게 되었다. 학생 시절 느꼈던 미용사가 돼버린 내 모습을 발견하고는 무기력과 회의에 빠진 듯했다. 성형이라는 기술을 이용한 돈벌이 또는 사업이 되어버린 성형외과 의사의 모습에서 내가 원했던 모습은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과 함께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의사다. 생명을 구하고 암을 고치고 외상을 치료하는 의사는 아니다. 하지만 다친 외형뿐만 아니라 다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의술이라는 단어에 내가 가진 기술과 의학적 지식을 활용해서 다가가기를 꿈꿔왔던 것 같다. 의과대학 입학시험에서 받은 질문, 면접시험이었어요. 왜 의사가 되려 하는가? 20살 나이에 내가 면접관 교수님에게 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는 행위 자체가 남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이고 그로 인해 생기는 부수적인 것들로 또 다른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렇게 답을 했거든요. 남들이 말하는 성공을 위해 달려왔던 지난 10년이라면 이제는 의과대학 입학할 때 면접관 교수님께 답했던 의사가 되려는 이유를 찾고자 시작한 일이었다. 바로 3D 프린팅을 활용한 3D 핏 안면 주소술 재건술이다. 아직은 시작 단계이고 넘어야 할 산도 너무 높아 보이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엎어진 물이라 치부하며 포기하고 지내던 환자들에게 다 온전히 주워 담을 수는 없겠지만 작은 희망의 불빛이라도 되길 희망한다. 법, 제도, 기술, 비용 때문에 포기하는 이들에게 성형외과 의사로서 그 역할을 아주 미력 하나마 시작해보려 한다. 앞으로 10년은 남들이 말하는 성공이 아닌 내 자신이 꿈꿨던 성공을 위해 살아보려 한다. 이게 그때 썼던 글이에요. 2012년도에 그렇게 글을 쓰고 2017년도에 한 이제 5년 정도 열심히 저렇게 살았죠. 그런데 2017년도쯤 돼가지고 또 한 번의 이 마음에 뭐랄까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 시점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블로그에 이것도 비공개 글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공개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궁금하면 한번 보세요. 이걸 한번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를 한번 같이 짧게나마 읽어보도록 할게요. 2017년 6월 14일 날, 그러니까 거의 5년인가요? 7년 전인가요? 6년 전이죠. 6년 전에 썼던 글이네요. 성형외과 전문의 백정환으로 블로그를 쓰고 있기도 하지만 인간 백정환으로 일기장처럼 블로그를 쓰고 있기도 하다. 공개된 장소이기에 완전히 나를 드러낼 수는 없지만 그저 그날그날 의사로서 사람으로서 느끼는 것들과 경험한 것들,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해 끄적이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이라는 공간이 그렇게 낭만적인 공간은 아닌 듯하다. 난 불완전한 의사이고 난 불완전한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 재건 재수술 분야에서 내 역할이 있을 것 같아서 4년 정도 이 일에 매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백종원 원장님, 재건 수술에 관심이 있어서 서로 이웃 부탁드려요. 며칠 전 이런 서이추 신청글을 보면서 잠시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 차라리 모두 다 즐거워하는 음식이나 오락, 유흥, 취미에 대해 글을 쓰고 있다면 지금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지난 몇 개월간 저장해놓고 수차례 다시 읽어보았던 글들을 오늘은 포스팅에 적어보고자 한다. 하치조 신경은 신경치료나 통증치료를 받으면 치과대학에 가야 하나요? 장애 판정 받았는데 도와주세요. 신경 손상 후 조언을 얻고자 님한테 15만원 주고 상담받았는데 학생이 공부나 하고 말도 안 되는 말로 하루 종일 비꼬셔서 상처받고 마음고생하고 돈 낭비, 시간 낭비만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환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댓글에 뭐라고 썼냐면 장애 판정을 받았는데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저 그때 상담비 10만원 받을 때거든요. 근데 15만원 냈다고 하시고 학생이 공부나 하지 말도 안 되는 말로 하루 종일 비꼬셔서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제 상담 스타일이 좀 문제가 있긴 한가 봐요. 저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말 안 했는데요. 정신과를 왜 가나요?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반응하시는 분과의 댓글. 그땐 참 댓글도 열심히 제가 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상처를 더 많이 받았죠, 제가 스스로. 아무튼 이렇게 논쟁을 했던 뭐 이런 분에 대한 내용도 써놓았던 게 있어요. 10만원 상담비를 벌고자 타병원 수술 환자를 상담한다. 지금도 이 얘기는 계속되고 있죠. 상담비 받고자 비대면 한 거 다 돈벌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고 계시죠. 어차피 장사 아니냐. 수억 원의 장비를 갖추고 20, 30대를 바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단돈 10만원에 팔고 있는 장사꾼이 될 바엔 의사의 길 포기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듯 합니다. 15만원 상담비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음에도 15만원 상담비를 받았다는 이분의 글. 20년은 좋기 어린 친구에게 돈 10만원의 장사꾼이 되기도 하는 현실. 나이어린 친구가 성형으로 인해 젊은 시절 낭비하는 것이 안타까워 동네 형처럼 삼촌처럼 조언해주고 싶어서 반말 섞인 농담을 하곤 합니다. 그 대가치고는 참 씁쓸합니다. 여기 제가 뭐라 써놨냐면 이때도 고민했던 부분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16년 8월이에요. 여기 보시면 정면 효과에 대한 고민, 수술 직후 환자분들이 느끼는 불안감 너무 큰 거 아니야?
수술 후 시간이 경과한 후에 아쉬움, 좀 더 크게 넣을 걸 그랬나? 이 반대의 경우도 실제로는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정답이 어디에 있을까? 매번 수술할 때마다 고민하게 되고 환자분과 많은 얘기를 하면서 접점을 찾으려 애쓰지만 문제는 수술 방법이나 제 의사가 아닌 환자의 움직이는 마음인 듯합니다. 수술 직후 3개월 정도까지 크다 작다로 저를 너무 지치게 하는 경우가 많고 연부 조직이 부족한 부분을 보형으로 만들었을 때 모양은 마음에 들지만 만졌을 때의 느낌이 싫다는 의견도 있고 이러한 다양한 환자들의 요구에 대해 획일적인 모범 답안이 없다는 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네요. 더 큰 문제는 환자분처럼 느끼는 어느 한 분의 생각이 온라인 카페나 재건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전해졌을 때 문제의 심각성은 더 커지게 됩니다. 무조건 크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수술 직후 크다고 후회하는 경우가 생기기에 현실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답니다. 의학은 통계에 의존을 하게 된답니다. 개인적인 몇 번의 경험보다는 정량화되고 변수가 컨트롤된 통계적 검증에 의존하는 학문입니다. 이러한 환자분의 의견은 제게 많은 통계적 자료에 도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견 감사드려요. 수술 전부터 수술 후까지 많은 얘기를 나누고 눈물까지 흘렸던 환자와의 대화. 본인 고집으로 본인 판단으로 수술을 진행했지만 그 결과에 아쉬움을 표현하는 글들. 오히려 정중한 내 글에 어색해하는 모습들. 이젠 그저 형 동생같이 안부를 묻기도 조언과 응원을 주고받는 관계. 내가 바라는 꿈꾸는 환자 의사의 관계인 듯하다. 친데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나랑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다. 뭐 그 외에 난데없는 비난의 글. 본인 후 경험도 아닌 인터넷 세상의 정보로.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글들 지금도 있습니다. 본시멘트를 사용하면 얼굴 근육이 안 움직인다던데 왜 그런 부작용에 대한 언급은 안 해주시나요? 대부분의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도 그러하듯 다들 1%의 부작용의 가능성도 말해주지 않네요. 또 다른 글들에서는 본시멘트 사용과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 치명적 결과, 일부는 심근경색, 심장마비, 뇌혈관 사고를 폐색전 등을 포함한다. 본시멘트 보고 가장된 흔한 이상 반응은 고혈압, 혈전, 출혈 및 혈종 또는 보철물의 변이, 표면 또는 깊은 상처 감염, 대퇴전자 혈액 낭염, 단기 심장전도 부정맥, 일시적인 하락, 기타 보고된 이상 반응은 이소성 새로운 뼈의 형성과 대퇴전자를 분리를 포함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어디서 번역기 돌린 거죠? 이건 그럼 굉장히 광대 수술보다 위험성 면에서 더 잘못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비난성 글들. 제가 본시멘트 사용한 지가 4년이 돼갑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의학적으로 설명을 해도 남대없는 비난의 글, 본인의 경험도 아닌 인터넷상의 정보로 따지듯 묻고 반응이 없는 모습들, 때로는 필요한 질문 다급하게 하고는 정성스럽게 작성한 내 글만 댕그러니 남아버리고 본인 글은 삭제해버리는 모습들. 익명성이라는 것을 이용한 이러한 모습들이 인터넷의 어두운 면이 아닐까? 근데 왜 나는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만 할까? 수술 전 탈모 위험에 대해 추후 모발 이식을 할 예정이기에 상관없다며 수술을 원했던 환자가 갑자기 1년 만에 나타나서 모발 이식 비용을 요구하는 상황. 변호사 고용해서 소송하겠다는 협박. 전화와 인터넷상 댓글로 욕설과 험담을 하는 모습. 정신적인 불안과 발작 증세. 협박과 사과를 반복하는 모습. 비난의 글은 공개글. 사과와 도움을 청하는 글은 비공개글. 의사로서 한 인간으로 매우 혼돈스러운 경험이다. 그저 나이 어린 동생에게 성형외과 의사 아닌 형처럼 삼촌처럼 조언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일까? 그저 의사 역할만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아직 이 문제에는 답을 찾지 못했다. 뭐 이런 글들. 또 이렇게 막 욕설처럼 써놓은 것도 있어요. 위 환자처럼 내가 주제넘게 궁금한 것만 답해주면 되는 것을 수술 목적도 없으면서 왜 수술을 계획하냐는 설교를 늘어놓는 것이 과연 맞을까? 결국 선생질하다가 된통 욕을 먹고 마는 사람. 맞다. 나는 의사 장사꾼이지 내가 착각한 거였어. 의사 선생님인 줄. 근데 이상하게 난 선생질할 때 손님을 과외 선생님 마냥 가르치려 드는 것 같다. 단 지금도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나란 놈 말투는 내가 생각해도 별로인 건 인정한다. 일기처럼 써놨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한번 블로그 가서 보세요. 그저 단순 정보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 나는 족한다. 내게 금전적 이득이 없고 내게 수술받지 않은 환자도 위 메일의 환자처럼 내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경험을 존중만 해준다면 얼마든지 도움이 되어주고 싶다. 다만 이런 글은 조금 불편하다. 사랑은 A랑 하고 결혼은 B와 하겠다는 모습처럼 널 사랑해, 결혼은 어떤 남자랑 하는 게 좋을지 조언해줘. 소개는 해줄 수 있겠지만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 줄 수 없기에 답하기 정말 곤란한 질문이다.
뭐 이런 글도 써놨고요. 최근 몇 개월간 블로그로 많은 대화를 나눴던 환자. 결국 난 이 친구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 그저 얘기 듣고 오래 알고 지낸 형처럼 삼촌처럼 조언해줬을 뿐.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글과 대화들이 메일과 블로그상에서 진료실에서 벌어진다. 하지만 냉탕과 온탕의 연속이다. 누군가에겐 정말 좋은 형 같은 의사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겐 싸가지 없는 인간 말종이 되기도 하는. 하지만 이 부분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말길 바란다. 피땀 흘려서 내가 번 돈으로 수억의 장비를 구매하고 20, 30대를 바쳐서 현재의 경험과 지식을 쌓았고 40대인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지금 50대가 됐는데도 이러고 있다. 상담 예약 후 연락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는 환자들은 그들의 다른 이의 시간을 뺏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듯하다. 상담 비용이 10만 원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병원 예약을 안 했으면 좋겠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상담 시 타병원 상담 내용 말고 환자 본인의 얘기를 듣고 싶다. 인터넷 정보, 타병원 상담 내용, 진료실에서 내게 검증해달라는 듯이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판단의 위치에 있지 않다. 그저 내 경험과 지식으로 환자분의 불편함과 요구사항에 조언할 뿐이다. 뭐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기도 했었어요. 의사 동료의 이러한 글에도 내겐 지켜지는 원칙이 있다. 그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내 신념을 지키고 자존심을 지키는 의사이고자 한다. 의사도 사람이다. 국가대표 선수도 항상 10점을 조준하지만 마음이 흔들려서 또는 컨디션이 안 좋아서 때로는 5점을 쏘기도 6점을 쏘기도 한다. 왜 의사는 항상 10점을 쏴야 한다고 생각할까? 다만 5점을 쐈을 때 실수와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부러 5점을 쐈다. 이렇게 우기는 의사가 제 후배 중에 있죠. 이렇게 5점 쏘는 사람 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우기는 친구가 있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내 부족함을 용서해주고 용기를 주었던 환자들께 항상 감사한다. 그래서 어떤 비난과 질타를 받더라도 지키고 싶고 지켜져야 할 것이 있는 듯하다. 나는 의사다. 근데 최근에 이런 얘기를 환자분한테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공유를 하고 싶어요. 어떤 환자가요. 수술을 4년 전, 5년 전에 이제 사각턱을 재건을 했어요. 턱끝을 재건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오더니 선생님, 저 너무 정면이 마음에 드는데 여기를 조금 줄이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갑자기 4년 동안 잘 지냈잖아. 그랬더니 아니요. 어떤 친구가 그러는데 턱이 조금 더 갸름해지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해서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왔는데 수술하고 나서 이제 주변에 제가 항상 묻는 게 있거든요. 주변에서 알아봐요? 주변에서 뭐래요? 이런 얘기를 항상 물어보거든요. 거의.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선생님 저 수술한 거 후회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저는 모르겠는데 자꾸 주변에서 안 한 게 낫대요.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환자분, 그러면은 수술을 한 거를 뭐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야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때 했을 때가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러면 또 할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근데 여러분 제가 10년을 이 일을 해보니까 이런 일들이 수없이 벌어집니다. 자기의 판단이 움직이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해요. 머리가 길었다가 짧았다가 운동화 신었다, 구두 신었다, 치마 입었다, 바지 입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수술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좋은데 몇 년 있다가 마음이 변해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얼태기가 왔다고 하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항상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근거로 삼는 게 주변 얘기예요. 주변에서 그래요. 라고. 그게 근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오늘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친구가 수술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이상해. 안 한 게 더 낫던 것 같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들어본 적이나 내가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있다. 그런 분들 한번 댓글에 써줘 보세요.
그냥 그런 경우 있잖아요. 수술했는데, 야, 너 그거 왜 했어? 옛날에 더 나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내가 친구한테 또는 아는 분한테 해봤던가 아니면 내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 그런 분들 한번 댓글에 저요, 뭐 숫자 1을 치시든 해줘 보세요. 때꿈치님 있으시대요. 들어본 적이 있대요. 본 적은 있지만 절대 입 밖으로 안 꺼내죠. 들어봤어요. 질투심에 그러겠죠. 맨날 들어요. 저요. 무쌍이 나은데 들어봤어요. 여자들 그런 소리 많이 해요. 다들 안 한 게 낫대요. 저 들어봤습니다. 저는 성괴소리 들어요. 생각은 해도 말은 못해요. 해봤어요. 친구가 성형하고 좀. 보통은 한 게 낫다고 하죠. 자, 그러면은 제가 반대로 질문을 해볼게요. 조금 상황을 바꿔서.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집들이에 갔어요. 그랬는데, 딱 보니까, 이제 제가 남잔데 집들이에 갔어요. 와이프가 제가 봤을 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뭐 생긴 것도 이상하고, 뭐 하는 짓도 이상하고, 너무 이상해요. 그럼 거기다 대놓고서 제가 제 친구한테, 야, 너 결혼 왜 했어? 니네 와이프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1번 댓글에 써보세요. 죽어도 얘기 못한다 2번. 뭐 때에 따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3번. 한번 쳐줘 보세요. 진짜 막 다양하죠? 대부분 2번이 많죠. 사실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루다님이 그러셨죠. 1번은 사회 부적응자 아닌가요?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는 성형수술을 하고 온 친구한테, 야, 너 안 한 게 나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 사회 부적응자인가요? 대한민국, 특히 동양, 그것도 한국, 이 나라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얼평 문화예요. 결혼한 집에 가서 내가 그걸 평가하는 거는요, 굉장히 무례한 거잖아요. 아니, 이미 결혼식 했잖아. 근데 거기다 대고, 야, 너 왜 했어? 야, 저 사람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정신병자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집들이 하는 데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신병자죠. 진짜 못된 거죠. 아니, 덜 된 거지, 사람이. 그런데 수술한 지 이제 한 달 되고, 뭐 2주 되고 이런 친구한테 왜 했어? 안 한 게 나은 것 같아. 이 말도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의 종특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외모에 집착하고 주변 얘기에 더 휘둘리고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외국은요, 특히나 서구권은요, 외모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진짜 무례한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하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말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그런 외모에 좀 많이 가치를 두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더 위험한 건 주변이 자극하죠. 본인도 흔들려요. 그러니까 오늘의 모습이 내일 싫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은 너무 좋은데 갑자기 내일 싫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병원에서 실제로 경험한 건데 뾰족한 진짜 빗살무늬 토기 같은 개턱의 뾰족한 턱이었어요. 남자친구가 바뀌었어요. 남자친구를 새로 만났는데 남자친구가 야, 너 턱이 왜 그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재건을 했어요. 남자친구가 너무 잘 됐다.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다른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야, 너 턱이 왜 이렇게 크냐? 턱 좀 쳐. 이런 거예요. 재건한 거 빼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모 카페에 가보면 이런 일들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주관적인 느낌을 얘기하는 거는 제 주관적인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해보니까 이렇다고 하는 거는 얘기할 때는 웬만하면 제가 실제 환자분 사례를 들여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최근에 환자한테 들었던 충격적인 얘기는, 모 선생님이 PCL로 사각턱 재건을 하는데 뼈가 6개월이면 다 생긴대요.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PCL이라는 재료 자체가 지금 4, 5년째 안 녹고 있는데 어떻게 뼈가 6개월 만에 생겨? 거짓말이거든요. 또는 누군가가 만들어낸 말이겠죠. 실제로 그 의사가 그렇게 말했을 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환자들이 그 얘기를 공유하면서 좋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냥 재건 수술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요, 본시멘트, 티타늄, PCL 이 세 가지 재료를 다 써본 의사는 저밖에 없어요. 티타늄 재건을 제일 많이 한 의사는 저고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런 말 조금 민망하지만 티타늄이랑 본시멘트로 사각턱 재건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은 접니다. 근데 제가 이런 거 갖고서 막 나 뻐기고 싶지 않아서 얘기 안 하는데, 어느 환자는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어느 선생님이 제일 많이 했다던데요? 이러더라고요. 몇 개나 해봤대요? 몇 명이나 해봤대요? 한 50개 된다는데요? 제가 그거 한 100개 해봤거든요? 그럼 누가 많이 한 거죠? 또 하나는,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착할 것 같고 그 사람은 진실될 것 같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나쁜 사람 또는 사기꾼 또는 나를 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선한 탈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생긴 모습, 매너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들은 얘기인데, 어떤 주식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떤 김밥 말아가지고 30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는 할머니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 말끔하게 차려입고 엄마 엄마 하면서 맨날 찾아가서 김밥 사 먹고 그랬대요. 근데 그 30억을 할머니가 그 친구한테 빌려줬대요. 그럼 이자가 꽤나 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이자 줄 날이 되면은 돈을 안 들고 가고 샤넬 백이나 무슨 에르메스 백을 가지고 할머니를 만나러 간대요. 그러면서 이자 대신에 백을 사준대요. 백이 더 싸요. 이자보다. 근데 인간은 3천만 원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1천만 원짜리 백을 받고 더 감동한대요. 3천만 원 돈을 주면 당연한 걸 받은 거고 감동이 없대요. 근데 1천만 원짜리 백을 주면 할머니 다음 달엔 더 좋은 거 사다 드릴게요 하고 백을 사다 주면 할머니가 너무 좋아한대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인터넷이나 단톡방, 카페, 후기 이런 거에 휘둘리면서 누구는 그러던데 누구는 그러던데 이런 질문들 오늘도 계속되고 있을 거고, 지금 이 방에서 저랑 같이 대화를 하고 싶은 분들 중에 Q&A를 하고 싶은 내용 중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계속 반복되는 일이겠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방송을 바꾸려고 하는 게, 비대면 환자들이 상담을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동의해 주신 분 영상은 진짜 반복이 되더라도 계속 영상을 업로드를 할 거예요. 지금 밀려 있는 비대면 동의해 주신 분 영상만 근 100개가 넘어요. 꾸준히 올려드릴게요. 계속. 그러면은 저런 환자를 어떻게 진단하는지, 저런 환자한테는 제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만 저는 이랬고요, 저랬고요, 저는 이렇게 잘렸는데 여기가 어떻고요, 이런 얘기 막 주고받으면서 서로 상상하면서 얘기하는 거 정말 무의미해요. 진짜로 그런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객관적인 자료 이런 걸 가지고 서로 공유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안 되고 그저 뭐 저 입술이 이렇게 됐어요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근데 말할 때 보면 멀쩡해요. 근데 이러고 사진을 찍고서 입술이 이렇게 됐어요. 이런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럼 보는 사람들은 또 어머 어떡해요 진짜 나쁜 놈이다 뭐 이러고 있어요. 진짜 웃긴 짓이거든요. 그러지 말고 조금 객관적으로 그것들을 서로 공유해 봤으면 좋겠고, 비대면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상담비를 받고 또 영상 공유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상담비를 감면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것도 공유해 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함의 표현이고,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공유를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고민을 좀 덜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앞으로는 유튜브나 블로그에 이 질문 주시는 내용 중에 글로만 질문 주시는 내용은 의미가 있는 질문이면 제가 추려서 답변을 드릴게요. 최소한 사진이나 CT 자료가 있는 것들은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매주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영상을 만들어서라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걸 공유하기 싫다 그러시고 그냥 나는 나만 알고 싶다 그러면 제가 비대면 상담하시라고 창구를 만들어 드렸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너무 반복되는 질문도 많고, 그런 질문이 있으시면,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가 카페에 그간 비대면 상담하고 또 유튜브 라이브 하면서 답변해 드렸던 거 저희 직원이 영혼을 갈아 넣어가지고 인덱싱 다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놨거든요. 찾기 좋게. 거기서 여러분이 정보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10년이 돼서 이제 제가 마음먹었던 일들을 또 하나씩 하나씩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옛날에 101 성형외과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없어졌지만 백무현 선생님이라고 코성형을 많이 하셨던 저희 선배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몽골에 가 계세요. 몽골에서 지금 어, 의료봉사하고 계시거든요. 몽골 아가페 병원에서. 그래서 그 병원 좀 지원하는 일을 앞으로는 좀 꾸준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금 아직 적극적으로 돕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요번에 선생님 오시면 상의해서 좀 그런 부분들 좀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 좀 도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일 준비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제 카페에서요. 제가 만들어 놓은 카페에서 부작용을 겪고 계신 분들이 그냥 본인 얘기를 적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의 사진과 CT 자료나 엑스레이 자료가 있으시면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중에서 정말 좀 사연이 딱한 분이 있어서 막 댓글이나 그런 걸로 제 카페에 가입해서 와주신 분들 중에 너무나 이분은 좀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분이 계시다면, 뭐, 많이는 못하겠지만, 한 달에 한 명 또는 두 달에 한 명 정도는 그냥 무료로 수술을 다시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요. 병원 처음에 재건 수술을 제가 시작했을 때 재건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운영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 받고 너무 잘못돼서 너무 고생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정은 어렵고 형편은 어려워서 재수술하기는 어려운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무료로 수술해 주는 거 이거를 했었는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뭐냐면 너무 심파조로 그냥 공짜로 수술해 보려고 하는 환자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냥 읽어보면 보이는데 막 본인을 너무 불쌍하게 포장하고 막 절절하게 막 적어주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실제로 그런가 싶어서 병원에서 만나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샤넬백 메고 와가지고 저 돈 없어서 수술 못하니까 도와주세요. 무료로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 이거는 제가 호구 잡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그런 경우들이 막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평가를 제가 하고 싶진 않고요.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그 보고서 좀 호응이 있는 분이나 정말 도와줘야겠다는 분이 있다 싶으면 뭐 제가 뭐 완벽한 답을 줄 수는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수술을 그냥 비용 받지 말고 하고 또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그런 분들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수술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뭐 디테일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공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조금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반복되는 질문에 대한 답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줄여가고 싶고 저 카페에 적어놓은 그 많은 영상들이 있으니 그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정의나 본인 얘기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를 듣고 싶다 그러면 비대면 조금 활용해 주시면 제가 뭐 영혼을 갈아서라도 주말을 반납하고서라도 제 쉬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영상을 최대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또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되시는 분이 있다면 조금은 공개해 주시면 저희 직원이 또 모자이크 하는 거에 또 엄청난 로딩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는 그래도 그냥 올리지는 말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뭐 온라인상에다가 뭐 내 얼굴 내 CT 박제하는 게 누가 좋겠어요. 최대한 이게 누군지는 모르게 모자이크는 해야 된다, 최소한. 그렇게 공개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같이 그 내용을 나누는 게 뭐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같은 병원에서 계속 같은 환자가 나오는 이런 상황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송 온라인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제 상황에 맞춰서 그런 더 중요한 것들을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고 방송은 조금 어, 전처럼 정기적으로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뭐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방송 키고 이럴 거예요. 어차피 뭐 이렇게 방송 제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계속 기다리실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영상은 어차피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업로드 되면은 뭐 여러분들 편하신 시간에 보셔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고, 그간 10년 동안 해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 나름대로는 고군분투하고 있었고, 누군가한테는 정말 좋은 선생님으로 기억될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한테는 천하의 몹쓸놈으로 기억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 한들, 뭐, 제가 모두에게 더 좋은 사람일 수 없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또 최근에 제가 잘 알던 환자분이 또 사망하는 뉴스 기사를 보면서도, 좀 젊은 친구인데 너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걱정, 궁금하기도 하고, 살해당했다는 말도 있고, 뭐 이런데 좀 너무 그렇더라고요. 아니요, 수술하다가는 아니고요. 되게 예쁜 친구예요. 나름 유명한 친구인데. 그래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갑자기 가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 너무 그 순간순간 짧은 그 시간에 그 힘들어하지 마시라.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순간순간 성형수술에만 너무 매몰돼서 지내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하루를 너무 소중하게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고, 화려한 뒤에는 그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선망하는 그런 연예인들, 뭐, 얘기하면서 우리 그냥, 안주거리 하긴 괜찮지만, 직접 그들의 삶을 보면 화려한 조명이 있듯이 아주 짙은 그림자도 있어요. 본인이 행복한 시간 누리세요. 뭐, 외모가 모든 걸 다 주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마음이 아픈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제가 한 가지 고백을 하자면, 제가 오만했어요. 제가 자만했던 것 같아요. 아까 이 글에서도 보셨지만,
의술이라는 게 환자의 병을 치료하고 환자의 마음을 치료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럴 감이 안 돼요. 그럴 감이 안 되고 그럴 그릇이 못 돼요. 그래서 마음의 치료까지는 솔직히 제가 감당이 안 되고 제 능력 밖의 일이고 제가 뭐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사람이라 실수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또 누군가한테는 아주 나쁜 의사로 기억될 수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삶에 조금 더 의미 있는 행동들, 생각들을 많이 채우시길 바라고, 제가 뭐 방송 안 하고 여러분 이제 빠이 이거 아니고요. 계속 여러분 옆에서 뭐 유튜브든 블로그든 계속 여러분하고 소통을 할 거고, 뭐 제 개인적인 얘기 하고 싶을 때는 진짜 얼굴 안 내놓고 그냥 라디오처럼 음성만 나오게 할까 생각도 있어요. 가끔가다 그러고 싶을 때 있거든요. 모습이 추리해서. 그런 날도 있으면, 아, 또 얘가 또 그런 날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코성형 연구에 이제 제가 임원으로 있고, 아간면 윤곽 연구에 임원으로 돼 있고, 두개안면의 이사회 이제 이사로 돼 있는데, 최근에 또 RSA라고, 어, 아시아 코성형 학회, 거기 제가 사무총장을 맡게 돼가지고, 또 일이 또 많아졌어요. 제가 그런 데다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3D 프린팅 융합의료학회 제가 등기이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회 일만 지금 몇 개야? 네 개가 지금, 다섯 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좀 버거운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방송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음, 앞으로는 방송이 조금 뜸해지겠지만, 뭐, 그래도 방송 꾸준히 제가 영상 업로드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유해 주시는 자료가 있을 때 여러분의 얘기를 조금 더 서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신경 써서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